넘치는 우리 3반! 선생님과 함께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준비 되었나요? 네, 좋아요. 선생님을 모두 반짝반짝 예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잘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상당히 신중하시고 아주 지도력이 훌륭하시고 애들을 예뻐하셨으니까. 딸아이는 저에게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잘 웃고 되게 따뜻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우리 딸은 다정다감한 성격이라 선생님으로서도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이 떠난 지 49일째. 그저 저는 학부모일 뿐인데 이런 상황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좀 바로 서는데 좀 큰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에서 보는 내용들이 너무 제 얘기고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서 더 힘들어도 좀 버텨보자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보내는 자리에 부모님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24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간 한 젊은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교직을 자랑스러워했던 고 선생님, 고인이 진정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고인이 영혼에 담겨있는 이곳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우리는 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49제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언니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을 거예요. 언니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교사이자 동시에 한 시민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반 아이들 다들 착하고 예쁘다고 너무 잘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 언니의 그 마음을 교사인 어머니의 뒤를 이어 오랜 시간 꿈꿔온 교단에 선 박 선생님. 지난해 3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1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학급에 일이 생길 때마다 학부모의 민원은 선생님에게 향했습니다. 학부모도 협조도 잘 안 해주시고 계속 선생님 탓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런 사건 터지면은 밤 9시, 8시 연락도 오고 문자도 밤 9시 왔더라고요. 교실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겨우 24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예쁜 딸이고 자랑스러운 딸이고, 그러니까 힘들게 살다가 갔는데 그곳에서 잘 지내다가 나중에 만나면은 힘껏 안아주겠습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수많은 시민이 눈물로 배웅합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받으셨어야 할 카네이션을 선생님 가시는 길에 채워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 교실에서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우리들 아픔 대신 안고 가신 선생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인이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늘로 49일이 지났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하나의 점으로 시작된 우리는 검은 물결이 되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박 선생님이 떠난 자리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교사의 생존권을! 우린 가르치고 싶고 학생들은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선생님들의 절규가 여름 내내 거리를 채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종훈 PD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공교육이 멈췄습니다. 교실에 있어야 할 선생님들이 거리에 섰습니다. 한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대한민국 교실의 현 주소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49일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사로 치부돼 알기 어려웠던 선생님들의 죽음. 과연 그 이면엔 어떤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원, 박영미 두 PD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 학교에서 연달아 발생한 비극. 김은지 선생님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네네, 들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딸의 그런 추억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없애겠어요? 초등학교 교사이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2년 전. 어머 아유 은지가 정말 사랑하는 고양이 나나. 은지가 너무너무 사랑했었죠. 은지가 여행 다니면서 사다 놓은 것들 제가 여기다가 옮겨놨어요. 또 제 나름대로 행복했던 시절들 오빠하고 그때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던 딸은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홍도 여행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이거 안 버리셨어요? 최근에 옮겨놨어요. 이제 딸 유품들 함께 나중에 일도 정리되면 또 이거 이 향기를 느끼려고 그냥 이거 하나 놔뒀어. 입고도 제가 출근도 한 번씩 해보고. 오랜 노력 끝에 교사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이거 입고 출근할 때 은지 엄마가 네 옷 입고 출근한다. 어떤 때는 신발이 큰데도 딸이 그리울 때는 일부러 신고 출근도 하고 그래요. 시계도 한 번씩 차보고 어쩌자고 저한테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금방 와가지고 엄마하고 안길 것 같아. 항상 너무 따뜻하고 친절한 딸이었는데 엄마가 너 생각할 때마다 욕 만지고 이모
김은지 선생님은 초임교사로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임 한 달 만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월 중순경에 애들이 이제 서로 뺨을 때리고 남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보고 본인이 이제 뜯어 말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통제를 안 따랐고 그 일로 인해서 학부모하고 이제 민원 상담하고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우울증이 이제 발병이 된 겁니다. 저희 퇴근해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 침대 방에서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었죠, 전혀. 당시 우울증을 진단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습니다. 학부모 대응과 생활지도, 특히 전화를 받는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후 4년, 담임을 맡지 않으면 호전됐지만 담임을 맡으면 다시 악화됐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떠나기 전에 제가 학교를 태워다 주니까 엄마 자기를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냐고 그런 표현을 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미안하면 받은 사랑을 너가 너희 그 제자들한테 많이 나눠주면서 살면 되는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얼마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혀 그 전날도 아무런 뭐도 없었고 그냥 여기 누워갖고 엄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한마디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학교 문제다고.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 이후 6개월 만에 바로 옆반 담임 선생님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은지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 처음으로 발령받은 초임 교사였습니다. 이영승 선생님은 교대 졸업 후 군 입대도 하기 전에 부임했습니다. 하라고 선생님 하라고. 그래서 그게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더 선생님 만들어가지고 나 사람 죽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다정한 선생님, 동료들에겐 성실한 후배였다는 이영승 선생님도 교직 생활 4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영승이가 1시 55분에 밤에 아이들은 평범한데 제가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죄송해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1시 55분에 이렇게 보내놓고 8시 반에 죽었어요. 그동안 잠 못 자면서 얼마나 고통을. 선생님을 괴롭게 한 것은 부임 첫 해 발생한 이른바 페트병 사건. 미술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 학생이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선생님 개인을 향한 민원은 계속됐습니다. 이영승 선생님이 군에 입대한 뒤에도 민원은 이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4년을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자기들이 끊지 못하고 군대가 있는 애까지 연결을 시켜줬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학교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 후 학교로 복귀한 선생님은 또 다른 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망 직전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개인 연락처로 400건에 달하는 민원 문자를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사망 당일 오전에도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돌아가신 걸 모르고 오전 11시 51분에도 선생님 오늘 감기로 좋다합니다. 학교를 통해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학부모. 저희 영승이 보러 오신 거 맞죠? 영승이 아는 그 학부모님이 맞으신 거죠? 근데 왜 성함이나 학생 이름도 말씀을 안 해주실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인사 안 하고 거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 놀이터예요? 남의 장례식장이 놀이터예요? 아니, 저한테 화낼 거 아세요? 저는 소아프가 준비 안 해줬잖아요! 사망 전날에는 또 다른 학부모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저희 아이들을 좀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은따라고 하죠. 아이들을 불러다가 니네가 그동안에 우리 아이를 괴롭힌 거 인정을 하고 저는 공개 사과를 요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본인은 그걸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럼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가만 하고 우리 아이를 버리셨냐고 제가 이렇게는 얘기한 적은 있어요. 이 모든 민원을 오로지 선생님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두 교사가 학교에서의 일들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학교는 무엇을 했을까? 네,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뭐 이 두 분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님 중에 힘들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교권보호라는 것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것도 당장 뭐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받기보다는 기간이 또 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꼭 좀 바뀌었으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선생님의 죽음은 추락사로 보고됐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죽음으로 기록됐습니다.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선생님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나 이 관리자들이 너무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사고도 없이 예방이 됐을 텐데 이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해버린 거예요. 김은희 선생님 때 잘했으면 우리 영승이가 그런 일이 안 당했고 우리 영승이 잘 처리했으면 설주 안 생겼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거든. 장소만 다르지. 제작진은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2명은 답이 없었고 1명은 죄송하다는 입장만을 전해왔습니다. 두 교사의 죽음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민원. 지금까지 학부모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오롯이 교사의 몫이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의 교장직 속에 민원 대응팀을 설치해 교사와 악성 민원을 분리하겠다는 것. 하지만 교사들은 별도의 예산과 인력 확보 없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비판합니다. 선생님들이 무너지는 동안 이를 보호해야 했던 학교와 교육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0년차 초등교사인 최수정 선생님. 사실 저는 지금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학교의 학생들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서로 사랑으로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받았는데 이 답변서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공식 기관인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답변을 내릴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지금 오늘 용기 내어서 다시 교육청을 찾아왔거든요. 면담을 하고 싶어서. 무엇이 선생님을 무너지게 만들었을까? 초임교사 시절 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짓밟힌 그날 이후 선생님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제가 발령 받기로는 2013년 9월 발령을 받고 2014년 11월 11일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갓 1년 지난 선생님이었죠, 제가. 저희 2반이랑 5반이랑 4학년 체육 시간에 반대항 수업을 했는데 저희 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쟤네도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했나 봐요, 멀리서. 근데 그걸 한 학생이 보고 너 지금 방금 우리 손가락질 했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로 차고 뭐 밟고 때렸나 봐요. 제가 이래서 이랬다고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애를 때리는 건 안 되는 거다. 말로 해야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말로 해야지. 왜 애를 그냥 다짜고짜 때려. 애가 수업을 못 들을 만큼 많이 아팠다더라.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도를 했어요. 다음 날 훈계를 들은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교사에게 맞았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민원이었습니다. 미친 이러면서 사이코 같은 네가 우리 반 담임도 아니면서 왜 우리 애를 혼내키냐면서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어머님 제가 공무원으로서 어머님 마음이 이렇게 놀라시고 화나시고 아프게 해드린 건 제가 잘못했지만 이것 봐라 맞아봐 하면서 저를 등을 때리시고 팔을 때리시고 최 선생님은 아이들과 동료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도 너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어머니 이건 폭력이십니다. 놓으세요. 학생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너무 흥분하셔갖고 막 저를 팔로 끌고 너는 내려가야 된다면서 해갖고 3층에서 1층까지 끌려 내려갔어요. 1층 교무실까지. 당시 이를 목격한 아이들을 찾아봤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봤는데 선생님이랑 어떤 분이랑 뭐 싸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되게 심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옷을 벗긴다고 했었나 그때. 그때 옷을 예. 좀 찢으셨거든요. 예. 몸싸움 하시면서. 예. 이 선생님 옷을 뭐 미친 옷을 벗긴다 이렇게 했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학부모가. 그날 오후 학교를 방문했던 한 학부모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눈으로 맞은 그 상태를 봤잖아요. 직접 보셨는데 어떤 상태였어요? 여기가 빨개가지고 그 사람이 주먹 이렇게 끌려가면 실키는 거 있잖아요. 확실히 그럼 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때리는 장면은 못 봤지만 맞으신 그 자리는 봤어요. 제가 옷을 이렇게 제쳐서 봤어요. 그런데 그날 학부모의 물리적인 폭력보다 최 선생님을 더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때 맞아가지고 부었었거든요, 빨갛게.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교감 선생님, 저 학부모님이 저 수업하는데 불러서 때렸다고. 학부모님이 화가 났으니까 빨리 화 안 내? 빨리 사과해라면서 막 이러면서 막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았는데 왜 사과해야 되냐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눈물 그치고 사과드리려면서. 학부모에 의해 1층까지 끌려 내려간 후 당시 교감은 오히려 사과를 요구했다고 최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또 어른이 또 사과하라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목소리 작다고 어머님 들리십니까? 이러면서 목소리 작다고 빨리 큰 소리로 사과 안 할까? 이러면서 막 사과하세요 빨리 이러면서. 이후에도 학부모의 요구대로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종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쌍방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최 선생님에게는 혐의 없음, 해당 학부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관리자였던 교감 선생님은 현재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 혹시 폭행 사건이 있었나요? 또 학부모가 교무실에 가자고 이렇게 손목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선생님 관리자로서의 선생님은 학부모님 앞에서 사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부풀려가지고 거짓으로 외부에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사과를 시킨 적은 있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서로 간에 쌍방 고소를 하고 그 이후에 선생님은 무혐의가 나왔고 학부모는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몰랐어요. 저는 지금 듣는 겁니다. 지금 듣는 이 처음입니다. 그거를 제가 왜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알려줘야 하지. 그거를 제가 아는 체에 했다가는 또 무슨 동변을 당하려고. 그 일을 정리하고 별일 없었으면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그 선생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문심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끝났지만 최 선생님의 고통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시 교감 선생님이 교장으로 근무 중인 학교로 발령받게 된 겁니다. 2020년에 이제 파견이 끝나고 복귀를 했는데 그 당시 그 교감이었던 분이 교장으로 승진한 학교에 제가 발령을 받은 거예요. 또 그래서 그때부터 또 악몽이 시작됐던 거죠. 이제 또 해당 교육청에 다른 곳으로의 발령을 요청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안 가는 저 오지 점수 없는 오지 학교라도 괜찮으니 저 학생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제 이사 갈 테니까 제발 이 교장 선생님, 이 교감 선생님 계신 학교 저 호랑이굴에 넣는 거라고 저 악마굴에 들어가는 거라고. 결국 최 선생님은 당시 교감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서 1년을 더 근무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을 제기한다가 모두 다 받아주고 대신에 다시 처리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기에는 민을 제기할 때마다 바꿔야 될 사항이면 인사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고 당시 폭행 사건 당사자였던 학부모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 선생님도 조금 이민을 하셨고 있었겠죠. 이거 아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 교감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교무실에 데려가서 혹시 사과를 시켰는지 그것만. 그게 왜 궁금하신데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난 건데 그리고 더 이상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때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계단에서요. 네, 학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최 선생님은 현재 마음의 병을 얻어 휴직 중입니다. 휴직 기간이 끝나도 당시 교감 선생님과 마주칠까 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도 다른 직업을 생각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제가 발목을 붙잡는 거는 이제 막 학생들 있잖아요. 저는 학생들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선생님은 지금도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너만 있으면 다 끝난다. 근데 이번에 서희초 선생님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명의 선배 교사라도 이거를 투쟁을 하고 부당함을 맞서 싸워야 후배들이 보호가 되고 교권이 보호가 되는구나. 선생님의 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교원지휘법에 의하면 중대한 교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교육감은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교권 침해 사례는 약 6천여 건. 이 중 관할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단 14건에 불과합니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관리자이자 동료,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온 걸까요? 지금 대중의 분노는 우선적으로는 갑질 학부모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이 이른바 을들의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믿음 속에 협력해야 하고 교권이 교사만의 권리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권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권리, 나아가 학생이 학습할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작진은 선생님들이 교권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한 아동학대법에 주목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왔어. 꿈이 뭐야, 꿈이 일단. 꿈이 뭔지부터 생각해 보자고.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또 나의 직업. 직업은 어떤 꿈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죠. 목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 또.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시죠. 수업 시간이 끝나도 선생님의 업무는 계속됩니다. 저학년일수록 수업 외에 생활 속에서 지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야? 가 울고 있다고? 얘 왜 바닥에 이러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저를 당겨가지고 내가 돌렸어. 막 안았어? 얘는 힘이 엄청 나구나 너. 아니 여기서 그 재순이 많이 아팠어요. 야, 그 대신 상대를 아프게 하지 마. 아니 제가 아프게 안 했어요. 저 가만히 있었어요. 숨 쉬어봐. 하루에도 몇 번씩 투닥이며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집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많이 아프면 얘기해. 됐어, 그럼 수업하자. 아이들이 복도에서 이렇게 쫙 뛰어가요. 그러면 이제 위험하고 이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기 이미 멀리까지 뛰어가는 애한테는 얘들아 뛰면 안 돼 라고 소리 질 수 있잖아요. 큰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이가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면 사실은 아동학대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어쩌다 한두 명 그런 부모님을 만나면 그게 아니고 그게 지속된다면 이제 이제 그 사람 그런 일을 겪는 교사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본인이 견디기 힘든 거죠. 교사의 생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많은 교사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에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 가정이나 그런 보호시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외부에서는 알기도 힘들고 누가 개입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것을 알면 얼른 신고를 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할 때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절차들을 마련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동학대란 이름 앞에 손발이 묶인 교사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학부모들은 이거 걸면 다 걸리는구나, 이제 이걸 아는 계기가 되고, 이제 오히려 학교에 상대로 하는 갑질하는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부쩍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정당한 생활지를 해도 아이들이 선생님 저 아동학대 신고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도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 안 들어주면 저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 민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죠. 억울하게 수사, 재판받은 사례를 분석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 생활지도를 보호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오!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보니 직위해제 후 무혐의 판정을 받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직위해제하라고 돼 있지 않고요.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건들이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고 중한 사안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들이 이 사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버리는 거죠.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법의 근거가 있기는 있는데 학부모들 민원이라든가 반감이나 원성을 사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우려들도 이제 교육청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지난 49일 동안 수십만 명의 선생님들이 폭염과 폭우 속에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이 약해졌다며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묻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공존 가능해야 합니다. 교실 구성원 모두가 존중될 때 교육의 권위도 바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추정 60분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입법 과정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세상을 그리고 교실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단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경기 고양시와 전북 군산시에서 초등 교사가 또 극단적 경기도 선택을 하는 사건이 용인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자기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책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몇 번이나 더 앞으로 더 죽어나가야지 정부가 귀를 기울일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다시 학교에 추모 공간이 차려졌습니다. 비극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세상 밖으로, 교실 밖으로 내몬 것은 무엇일까? 민원은 이미 다 알잖아요. 부모들 민원 많이 한다. 그 분위기 소송을 하라. 선생님 얘기 뭐 말은 뭐 들어보게 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 내지를 얻었어요. 금박을 주고 모두 인권 침해라니까. 저희 이제 전혀 몰랐죠. 잘 다니셨으니까. 근데 이제 담임이 되시면서 학생 생활 지도와 상담과 어머니 이제 상담을 이제 심적인 부담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직을 떠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편을 놓은 김한수 선생님.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직을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주변 동료, 선생님, 뭐 친구들, 뭐 가족 다 얘기했을 때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지금은 네가 맞았다, 네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서 떡볶이 다 사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애들이랑. 아이들과 함께한 12년은 행복한 기억이었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안 했니? 그랬더니 나는 우리 엄마가 공부시키는 거를 해야 돼서 못하겠다. 그 부분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 친구와 이제 교사 연구실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반 애들은 그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식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얘가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제가 어머님 그랬는데 이제 싸가지 야 이렇게. 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 finan스가 왜 아파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얘는 일을 찾아자고요. 네? 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 앞에서 지금 웃어서 쓰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그 아이가 대단히 아픈 줄 알았어요. 나중에 다른 아이들 통해서 들었더니 학원도 다 갔고. 다행히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으로 무혐의를 인정받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되고 이제 교장실에 불려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도 조심해라.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지? 그냥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땡골뚝에 연기하지 않아 또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셔서 아 이거는 교사 편을 들어주시는 건 아니구나.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죠. 교직을 떠나서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잊지 못해 언젠가 다시 아이들 앞에 설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열정 가득했던 5년차 초등교사 이지훈 선생님도 올봄 교편을 내려놨습니다. 사실 제 교직의 모든 곳이 담겨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도 1년 전에는 제가 출퇴근했던 곳인데 조금 아예 다른 의미를 갖게 된 장소 같아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친근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안녕. 들어가자. 이제 3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고맙다고 이제 스승의 날 때 준비해서 준 건데 우리들을 항상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드리고 싶은 선물을 제주도 티켓을 줬네요. 감사할 뿐입니다. 교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아이들 사이 갈등이 발생하면 교사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주셨는데 제가 한 번만이라도 공감해 주시기 그러셨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상했겠구나. 근데 이미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점심시간에 친구랑 이제 놀다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학교로 바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사과를 받으시려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엄청 당황스럽고 내가 범죄자인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뭔가 선생님이 케어 잘 못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고 전화기만 울려도 불안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화 보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혹시 그 전화인가? 이러면서 보게 되고 내년에도 또 같은 학교니까 또 연락이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신고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10년 이상 준비해 서게 된 교단이지만 불안에서 해방된 지금 그 결정에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이게 법적으로 뭐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계속 아이들이랑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고 봤고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